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준전문과 기출문제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 분석 과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는 2022년 33회로 출제된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 특강 들으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출문제 특강은 수험자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몇 문제는 누락이 되어 있고 몇몇 문제는 정확하지 않아 보기를 제가 임의로 채워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로만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중에 기출문제, 문제집과 병행해서 학습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 앞서서 나왔던 객관식 16문항, 서술형 4문항을 제외하고 객관식이 24문항, 그 다음 서술형이 6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의 비중도 기존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전 통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본적인 알고리즘, 또 기계학습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출제를 하니까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푸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f of x로 주어져 있을 때 이산형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일단 기대값이 영어로는 expect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부 다 E of X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변은 전부 시그마로 F of X, X F of X, X 스퀘어 F of X, X 트리플 스퀘어 of F of X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X를 몇 번 곱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기들 중에서 올바른 보기는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사실 17번 문제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학습하는 확률과 통계랑도 관련이 있는 문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산 확률이든 연속 확률이든 어떤 기대값을 구할 때에는 이 확률 변수 x로부터 파생된 스몰 x와 그다음 밀도 함수 f of x 이런 걸 곱해가지고 전부 더하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산형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이처럼 시그마로 더하는 것이고요.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적분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데이터 다룰 때 이산형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된 것들을 더 많이 다루겠죠.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한 기대값에 대해서 평균을 뺀 것에 대한 제곱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구한 분산에 대해 제곱근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은 한 문제 정도는 고전 통계 문제가 꼭 나오는 편입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신경망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변환하는 함수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역전파 함수, 반전 함수, 활성화 함수, 전환 함수 등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활성화 함수, 영어로는 activation function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신경망이 몇 층이 되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런 변환 함수, 활성화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1과 0 또는 1과 마이너스 1로 구분해주는 사인 함수, 스레시홀드 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펑션, 계단 함수도 있고요. 시그모이드 함수, 역전파 알고리즘 적용할 때 연속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니까 초기에는 사용할 수 있죠. 성능 문제가 조금 있죠. 또 소프트맥스 함수, 탄치 함수, 가우스 함수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신경망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출문제 복원이다 보니까 모든 문항이 다 복원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소재에 대해서 몇 번이 정답이다. 이런 수험자의 기억만으로 복원된 것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원된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유사한 상황에 대입해서 오류분표에서 F1 스코어 값은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제가 억지로 복원하기보다는 예시를 하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에서 F1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측치 실제 값에 대한 표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측치가 왼쪽으로 가 있고 실제 값이 위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측치가 위쪽에 있고 실제 값이 왼쪽에 있으니까 어떤 것이 true positive인지 어떤 것이 true negative인지 또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true positive, 예측치나 실제 값이 모두 true인 경우입니다. 자, false negative, 이것은 예측치는 false인데 실제 값은 true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네거티브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진실되게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F가 실제 값 여부를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N은 예측치 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치를 부정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FP, false positive입니다. true라고 예측했지만 이건 가짜 예측이다 라고 할 때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true negative,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간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에 F1 스코어 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를 다 더한 것뿐에 true positive의 비율. 여기는 32 더하기 68을 3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32와 68이 딱 더해서 100이 나오니까 계산이 쉬운데, 자, 리콜, 재현도 같은 경우는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를 더해서 거기서 true positive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이 true지만 예측이 true가 나오는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와 180을 더해서 32 나눈다. 숫자를 좀 좋은 걸로 맞추려고 했지만 이렇게 0.1509가 나와 버렸습니다. F1 스코어는 지금 공식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이거 조합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조합평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는 지금 프리시전 분의 1에 리콜 분의 1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또 역수를 취해서 2로 나눠주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자, 프리시전 정밀도와 리콜 재현도를 더해서 그걸 분모로 삼고 분자에는 2 곱하기 프리시전, 리콜 정밀도와 재현도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서 구한 정밀도와 재현도를 각각의 자리에 넣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복잡한 수치 계산으로 나오느냐? 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근사치로 한 4자리까지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연산을 많이 해두시고 다양한 숫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은 이런 정밀도, 재현도, F1 스코어 물어봤을 때 바로 잘 대답하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꼭 하나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계산이든 개념이든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표에서 더 구할 수 있는 게 스피시피시티, 특이도나 또는 센시티비티, 민감도나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애큐러시도 구할 수 있죠. 정확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은 F1 점수 문제 나왔을 때 또는 파생 문제 나왔을 때 절대 안 틀리시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매회마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바로 K-민즈 클러스터링, K-평균 군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K-평균 군집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점을 물어보고요. 단점이 아닌 걸 묻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 주어야 한다. 2번, 잡음이나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번, 한 번 군집에 포함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 없다. 4번, 볼록하지 않은 형태 군집에 대한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단점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군집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해당 군집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군집의 중앙값이, 중심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평균 군집의 이 훈련 과정, 분석 과정에서 군집의 중앙값이 바뀌면 더 가까운 군집 쪽으로 소속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제 잘못 기술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내가 군집이 몇 개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군집의 수를 미리 아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보아야 되고요. 게다가 내가 갖고 있는 샘플의 수가 적어요. 근데 잡음이나 이상값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각각의 군집에 대한 중심을 계산할 때 잡음이나 이상값의 영향이 있겠죠. 잡음이나 이상값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K평균 군집, 요거는 제가 참고 자료를 나중에 준비했는데 볼록하지 않은 형태, 볼록한 거를 갖고 이제 컨벡스라고 하는데 볼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길어져 있다거나 좀 요상한 모양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조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군집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K평균 군집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왼쪽과 같은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는 군집을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센터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주니까 센터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샘플들의 군집 소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설이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센터는 점점 각각의 데이터에 피팅하는 쪽으로 최적의 거리 차이를 가지도록 비용이 적은 쪽으로 점점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세웠던 가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군집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실은 굳이 군집화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군집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K평균 군집의 결과를 가지고 또 피처 엔지니어링 한 결과로 간주하고 이용하거나 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에서는 연관규칙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연관규칙의 단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품목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크게 증가한다. 두 번째 문제, 연속형 변수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세 번째, 항목수를 정하기 어렵다. 네 번째, 품목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해석하기 어렵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연관규칙의 단점과는 거리가 먼 진술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품목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해석하기 어렵다. 연관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품목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진술은 좀 틀린 것이고요. 다만 실제로도 규칙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거래가 드문 품목끼리는 규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적으니까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규칙에 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나머지 보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목수가 증가할수록 품목 간의 상관관계의 종류가 많아지죠. 계산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요. 또 연속형 변수에 대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 항목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연관규칙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두 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면 했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수치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정답에 맞는 두 임의의 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ADS-B 특성상 계산량이 많지는 않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정도 수준을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자, 좌표 두 개는 7, 1과 14, 2로 주어져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한번 메모지 등을 펼쳐 보셔서 계산해 본 다음에 저희 정답과 함께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한번 열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루트 50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이 딱 이거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유클리드 거리는 각각의 축에 대한 가중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직선거리 구하는 겁니다. 즉 각각의 축에 대한 좌표 차이 14에서 7을 뺀 거, 2에서 1을 뺀 거 제곱합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좌표가 3차원으로 나오면은 3차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뺄셈해서 제곱합해주면 됩니다. 4차원으로 나오면은 4차원 각각에 대한 뺄셈 제곱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7의 제곱, 1의 제곱의 합, 루트 50이 정답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으로 풀만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유클리드 거리로부터 파생된 노멀라이즈드 디스턴스, 또 맨하탄 디스턴스 이런 거 좀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가신다면은 향후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을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누실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해설을 하지 않고 바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과대적합,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버피팅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술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학습용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한 상태를 뜻한다. 두 번째 보기, 생성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용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세 번째 보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네 번째 보기, 테스트 데이터나 외부의 다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진술 하나가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과대적합은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대적합 상황이 실제 데이터 분석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파라미터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뭐 예를 들면은 신경망 네트워크의 뉴런수를 지나치게 늘리거나 K-이미지 클러스터링의 군집의 개수를 지나치게 늘린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학습 때는 학습 성능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유입된 데이터에 던져보면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수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출 문제 풀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이때 여러분이 기출 문제만 또 열심히 푸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기출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으면 실제 문제에서는 또 여러분의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어떤 기출 문제에만 너무 몰입하면은 실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그저 그런 성적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금만 학습하고 내 뇌를 일반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도 그렇듯이 인공지능, 학습할 때에도 지나치게 많은 파라미터, 뉴런의 개수 또는 군집의 개수 등으로 학습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지나치게 학습이 된 과대적합, 오버피팅 상태에서는 훈련 데이터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용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즉,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 또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 이런 거 할 때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번 문제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가기 전에 참고자료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면은 여러분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주성분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적어도 2개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이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결합해서 상관관계가 없으면서도 분산을 극대화하고 선형 결합 형태로서 변수를 축약하고 축소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변수를 소수의 주성분으로 축소하고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차원 축소가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에다가 이 주성분 분석을 결합하잖아요. 군집화 결과 연상 속도를 개선할 수 있고 또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서 다중 공산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주성분 분석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잘 숙지하고 가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주성분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5번 문제는 이 정도 했고요. 25번 문제 자체가 사실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자료로만 정리했습니다.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자기 조직화 지도 SOM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Self Organization Map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해서 지도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보기, 실제 데이터가 유사하면 지도상에서 가깝게 표현된다. 세 번째 보기, 입력 벡터와 그다음에 경쟁층 노드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서 입력 벡터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한다. 마지막,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측값과 실제 값의 오차를 계산한다. 자, 이렇게 보기들을 살펴보았는데 SOM, 자기조직화 지도와 좀 관련이 없는 진술이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역전파 알고리즘 얘기를 딱 보시면은 신경막 네트워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SOM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방 패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고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업데이트 할 때 상당히 많은 연산량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SOM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진술들이 또 SOM의 이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뉴런으로 정렬한다. 일종의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차원 감쇄라고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제 데이터가 유사할 때 지도상에서 가깝게 표현된다. 그리고 유클리드 거리 계산한다.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SOM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전 통계에 대한 문제는 빈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거 모평균의 추정이죠. 모평균 추정에 대한 주제에 반드시 하나씩은 출제되거나 간접적으로 진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통계 부분은 꼭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 중에서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보기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구간 추정 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분포에 대해서 모수가 구간 안에 존재할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세 번째 보기,
신뢰 수준이 주어져야 신뢰 구간의 추정이 가능하다. 네 번째 보기, 표본을 재추출해서 구간 추정을 해도 신뢰 구간이 동일하게 나온다. 자, 여기 있는 진술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진술은 무엇일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표본을 재추출했을 때에는요, 신뢰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신뢰 구간에 대한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좋은 게 선거에서 선거 투표에 따라 누가 당선될지를 점쳐보는 거. 그때 이런 신뢰 구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뢰 수준이 예를 들면 95%다, 99%다 라고 주어져야 구간 추정이 가능하고요. 대개는 95% 정도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자, 근데 표본을 재추출한다? 이건 뭐냐면은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출구조사했을 때랑 뒤에 출구조사했을 때 당연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는 특정한 후보를 찍었다가 뒤에서는 다른 후보를 찍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시간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요. 그래서 표본 자체가 달라지면은 표본의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 자체도 변화를 하고 이로 인해서 신뢰 구간 자체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집한 데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수정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최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뢰 구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시고, 신뢰 구간은 특히 고등학교 때도 한 번쯤 공부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랜 기억을 살리셔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다면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관계수의 계산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죠. 그런데 최근 출제 문제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보다는 다른 상관계수, 특히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자주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개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는데 28번 문제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요 척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분류 기준을 알고 있다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 서열척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무조건 서열척도랑 관계 있다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어만 상관계수 그래도 뭔지는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피어슨 상관계수에서는 선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피어슨 상관계수는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완돼서 나온 게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고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상관관계 또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온 가치가 높다. 구체적으로는 한 변수를 단조 증가함수, 즉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다른 변수가 이 한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한 변수가 단조 증가가 된다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순서가 생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조 증가라는 말이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함수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 방법은 두 변수를 우선 순위로 이렇게 변화를 해요. 순위로 바꾼 다음에 그 순위값 자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갖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쪽 변수 내부에서 몇 위인지 또 다른 쪽 변수 내부에서 몇 위인지를 안 다음에 한쪽 변수는 순서 순위대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다른 쪽 변수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면은 그게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정의식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 계산할 때는 별량값을 가지고 직접 계산하는데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여기 R 보이시죠? R은 순위예요. 순위값들끼리 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은 스피어만 상관계수 순위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조사인데요.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 중 보기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기, 표본 편의는 모형 추론 방법으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기, 단순 랜덤 추출법, 계통 추출법, 집락 추출법, 층화 추출법 등등이 있다 라고 하고요. 3번 보기, 모집단의 샘플을 추출하여 수행하는 조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보기, 모집단의 정의, 표본의 크기, 조사 방법, 조사 기간, 표본 추출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표본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올바르지 않은 보기는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다면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표본 편의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표본 편의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편의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서 자꾸 우선적으로 추출될 때 생기는 오차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표본 편의를 해결하려면은 여러분이 자꾸 이 표본 편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특정 대상에 대한 추출 순서를 바꾸거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방법이 확률화라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즉 랜덤으로 뽑도록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일반성을 가지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확률화를 통해서 최소화 또는 아예 없앨 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은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추출을 할 때 좀 최적의 상태를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9번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주성분 분석 문제가 이번에 꽤 추출이 됐습니다. 출제가 돼서 30번 문제 또 나왔습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올바른 걸 찾는 거니까 보기 3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는 것 같으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상관관계가 없는 고차원 자료의 변동을 최대한 보존하는 자료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2번, 저차원 자료를 고차원 자료로 차원 확장하는 방법이다. 3번,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없다. 4번, 여러 개의 양적 변수들 사이에 분산, 공분산 관계를 이용해서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보기 중에 올바른 진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진술은 몇 번 보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양적 변수들 사이에 분산, 공분산 관계를 이용해서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을 따라서 내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주성분을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성분 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재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전 축의 개수가 5차원이다. 그러면은 주성분 분석을 적용했을 때는 5차원 미만으로 이렇게 차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2번 보기는 그래서 틀린 거죠.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차원 확장이 아니라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겁니다.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PCA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 자료에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보기는 하나씩 약점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축들 간의 선형성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도구, 주성분 분석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실무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에 대한 이런 숙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성분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영어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고 방금 전 보기, 고차원 자료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 최대한 보존한다. 자료의 차원을 축약시키는 데에 사용을 한다. 주성분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주성분은 말 그대로 orthogonality라고 하죠. 전부 다 서로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차원 공간에서 수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XY, Z축과 유사한 관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성분의 분산합은 원래 축에서의 분산합과 동일하다. 차원을 줄여서 예측 모델을 만들 때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R과 같은 실습 환경에서도 데이터 한번 주성분 분석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성분 분석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제각기 심어져 있습니다. 2차원 공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높이 정보가 없는 2차원 공간에 나무가 이처럼 심어져 있어요. 근데 나무가 일직선을 이루지 않고 하나는 왼쪽 위에 꼭지점, 하나는 오른쪽 아래 꼭지점, 하나는 왼쪽 아래 꼭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나무들의 위치를 일직선상의 어떤 축상에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2차원의 공간이니까 이걸 차원 축소해서 1차원 공간상에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쪽 방향에서 볼 때는 이 두 개의 나무가 겹쳐 보이니까 나무의 분리가 좀 어렵고요. 이쪽 방향에서 볼 때는 역시 나무가 하나로 모여서 보이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겠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다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이루고 있는 직선의 수직한 어떤 위치에서부터 바라본다면은 나무가 오른쪽처럼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즉 나무들 간의 어떤 그런 특이성을 살리면서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주성분 분석의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 최대한 분리가 되어서 보일 수 있는 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주성분 분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번 가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기출문제에서 매번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을 어떻게 선택하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아래 스크린샷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처럼 개념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을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개별 고유값의 분해 가능 여부, 누적 분산 기여도, 또 분산의 비율, 또 분산에 따른 주성분의 순서를 묻고 있는데요. 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겐밸류, 고유값을 구해서 이걸 갖고 어떤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성분을 선택하는 거, 결과를 볼 때 R과 같은 분석 도구에서 나온 결과 갖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주성분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주성분 각각이 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분산이 전체적인 분산의 합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분산비, proportion of variance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proportion of variance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로 나열을 한 다음에 큰 거부터 누적합을 구해요. 즉 분산 기여도가 누적해서 어떻게 점점 증가를 하는가. 자, PC 1, 2, 3, 4 등등은 주성분의 번호입니다. 1번서부터 당연하지만 분산의 기여도가 높겠죠. 자, 분산 기여도가 높은 순서로 합쳐 나가니까 처음에는 0.5523, 그 다음에 0.3211, 0.110을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첫 번째 주성분까지는 0.5523이에요. 두 번째 주성분까지는 0.5523과 0.3211을 합쳐서 0.8734. 세 번째 주성분까지는 0.5523, 0.3211, 0.1101을 다 합쳐서 0.9835 이런 식으로 누적합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겠죠. 이때 어디서 주성분의 선택을 멈추냐?
누적 기율이 내가 미리 정해둔 비율보다 높으면 멈춥니다. 일반적으로는 85% 선에서 멈추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5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주성분 분석의 결과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주성분 PC1번과 두 번째 주성분 PC2번까지만 있어도 이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또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5차원이지만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나온 주성분 2개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요 프로포션 85%는 데이터 분석가가 미리 정해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성분 선택이 가능해서 기준을 제시해 두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예시와 다르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주성분을 3개까지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성분이 정렬이 안 돼 있고 누적 기여도가 없어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주성분 분석의 주성분 선택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에서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문제 읽고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한다. 두 번째 보기. 노드 내에서는 동질성이, 노드 간에는 이질성이 커지도록 선택한다. 세 번째 보기. 분리변수의 P차원 공간에 대한 현재 분할은 이전 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번째 보기. 목표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는 분류나무라고 하고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회귀나무라고 한다. 자, 보기가 슬슬 후반 문제니까 어려운 편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P차원 공간 현재 분할은 이전 분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기 자체가 잘못된 진술이고요. 자, 이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전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최신의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기존의 방식, 예를 들면 베이지안 분석이라든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라든지 이걸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분류나무, 회귀나무 이런 개념도 잘 정리해 두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새로운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3번. 최적 회귀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적 회귀 방정식에서 변수 선택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변수 선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전진 선택법은 변수를 추가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보기. 부분 집합법은 모든 가능한 모델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보기. 후진 제거법은 독립 변수를 모두 포함한 후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다. 마지막 보기. 단계적 방법은 전진 선택법에 의해 추가되는 변수의 예상 벌점값과 후진 제거법에 의해 제거되는 변수의 예상되는 벌점값이 가장 작도록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자, 보기가 조금 어렵게 진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잘못된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진 선택법.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당연하지만 변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모델의 전체적인 적합도, 평가값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변수를 추가한 것이
점점 점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선택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후진 제거법은 반대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벌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거하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우리가 정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또는 그냥 단순한 벌점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멈추거나 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조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 방법은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의 양쪽 장점을 따려고 노력한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 선택 방법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앙상블 기법이 실제로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많이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앙상블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깅은 원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크기가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단순 임의 복원 추출하여 각 표본에 대해 분류기를 생성하여 앙상블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기, 부스팅은 배깅의 과정과 유사하여 재표본 과정에서부터 각 재료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여 여러 모형을 만들어 결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보기, 랜덤 포레스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깅의 랜덤 과정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보기, 여러 분류 모형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가 앙상블 기법이다. 자, 보기에서 잘못된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부스팅이 배깅 과정하고 유사하고 재표본 과정에서 각 자료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스팅은요, 부스트한다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데이터를 뻥튀기 하고 데이터에다가 뭔가 힘을 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동일 확률이 아니라 잘못된 데이터 쪽에다가 더 큰 가중을 줘서 그러면 오류도 더 많이 가산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부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스팅은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서포트 벡터 머신, 지지 벡터 기계라고 한국어로는 번역하는데 거기다가 부스팅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스팅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함으로써 성능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앙상블 기법이 왜 나왔을까요? 기존에 나와 있던 클래시파이어가 내는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신경망 네트워크 학습해도 일정 성능에서 멈춥니다. 또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굉장히 오래된 방법인데 그저 성능이 그렇습니다. SVM 이제 바이 파티션으로 표현을 해주기는 하지만 바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좋지만 역시 어느 이상은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전문가를 100명, 1000명 모아서 거기서부터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잖아요. 전문가가 내놓은 결론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거나 종합하는 과정이 이 앙상블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방법이 보기에 나오는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은 여러분이 분류기의 성능에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 했을 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가 일부 우리가 복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8번 문제로 넘어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분해시 계열에 대한 문제인데요. 분해시 계열에 대한 설명 중 보기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이동평균법을 사용해서 분석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시계열을 구성하는 요소는 추세 요인,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 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기,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시계열에서부터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네 번째 보기, 각 요인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론적인 약점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
분해 시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 이동평균법인데요. 이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시계열 가지고 미래값을 예측할 때 AR, MA, ARMA, 자기회귀 방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자기회귀 이동 모형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고 아리마 모델 이런 것들 유명하죠. 그래서 시계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방법론을 생각하시니까 1번과 같은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분해 시계열과 이동평균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분해 시계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는 이미 합쳐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분해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해 시계열이에요. 디컴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이때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시계열의 개념을 잘 잡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시계열에 대한 개념도 잘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만날 수 있는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결과치, 이걸 가지고 더 미래의 것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예상이 주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시계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니까 잘 공부하시면은 또 많은 응용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답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9,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계산 문제라서 복원이 불가능해서 단답형으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꼭 출제가 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시는 문제 되겠는데요.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 아시는 분들은 exponential expectation x1의 의미는 나머지 변수가 주어졌을 때 x1이 한 유니트 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성공, 즉 y가 1이 나오는 거죠. 실패는 제로고 이때 소괄호 안에 거가 몇 배 증가하는지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잘 아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용어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용어로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올바른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정답 한번 열어볼까요? 자, 정답은 OS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국어로 OS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영어로 ODDS라고 OD의 복수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강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 로지스틱 리그레션 직역한 것이 되겠고요. 요거는 범주형, 즉 카테고라이제이션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적용을 할 때 새로운 예측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예측 모형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값을 가지고 또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이 조금 흐려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이처럼 각각의 설명 변수들에 대해서 알파, 베타와 같은 개수가 붙어있는 형태다. 그리고 x가 주어졌을 때 성공하는 거, y가 1일 때 성공이거든요. y가 1일 때 성공에 대한 확률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요. 이런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또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OS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베타 1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문장을 정리해서 외워두신다면 분명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변수, 즉 내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x1 변수 말고 x2부터 xk까지의 변수가 다 주어졌을 때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가 1일 때의 조건부 확률 아까 있었죠? 그 OS가 몇 배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타1의 expectation, 기대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 잘 정리해 두신다면은 단순 용어 정도 수준에서 되게 준전문가 문제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덴드로그램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덴드로그램 문제 그림을 다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가 높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때 군집수를 정하는 건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높이 숫자만 갖고 군집을 찾는 것은 아니고 시각화 결과를 여러분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군집이 몇 개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좀 유사할 수도 있지만 군집화, 시각화 결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내가 군집을 나눴다. 그러면 왼쪽 그룹 하나, 오른쪽 그룹으로 나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 군집으로 나누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눴다. 그러면은 D2랑 그 다음에 C랑 A, B라고 하는 4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4개 군집이라고 표현된 곳에서 나누면 D2 하나의 군집, 그 다음에 C 한 군집, A 한 군집, B 한 군집인데 자, 이때 덴드로그램의 높이를 선택하는 기준 뭐냐면은 높이차가 가급적이면 큰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군집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높이 차이가 큰 기준이 어디지?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보시면서 높이 차이를 구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상에서는 60 주어져 있고 거기서 4개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에 대한 부분 잘 복습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귀무가설 문제죠.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파생되는 오류에 대한 문제고 100% 반드시 하나는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귀무가설 주제는 100% 출제가 되니까 그 개념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것은 귀무가설 H0가 실제로는 사실이어서 채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해 버렸다는 오류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종 오류입니다. 자, 지난 회차에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정과 가설 검정에 대한 주제를 먼저 준비했죠.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내가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귀무가설을 채택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채택하면은 대립가설이 기각되는 거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면은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실은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분석을 잘못하거나 유의수준 설정 때문에 채택을 못했다. 혹은 귀무가설을 반드시 기각해야만 됐는데 내가 귀무가설을 채택해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귀무가설이 사실은 옳은데 채택을 못한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1종 오류, 영어로는 타입 1 에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옳지 않은데 내가 채택해버렸어요. 그때는 2종 오류, 타입 2 에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1종 오류나 2종 오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채택하기 위한 이런 기각력을 어디로 설정을 하는 게 좋으냐? 1종 오류의 크기를 정하고 2종 오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기각력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추정하고 가설 검정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이라고 판정했고 실제로 사실이면 좋은 거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실제가 사실이 아니면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인데 내가 실수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해 버렸어요. 요거를 실제값과 예측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값은 true인데 예측치는 false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판정해 버리는 경우가 제2종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오류에 대한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 회차에는 단순하게 이런 시험 문제로만 나왔습니다. 주관식 단답형으로만 나왔는데 실제로는 제1종 오류가 어디인지 묻는 문제도 있고 객관식 보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쯤은 꼭 출제가 되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력받은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정규화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했다는 거죠.
출력값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는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다범주 분류,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신경망 활성함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활성함수 리스트를 제가 아까 다른 문제 해설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거기에도 하나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기대값분의 현재 카테고리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런 기대값 표현이 나오니까 일반화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명칭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경망 네트워크 등등 여러 가지 분류 결과값을 여러 가지 값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값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범주에 속하는 사후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단순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누지 않는 걸까요? 왜냐면은 출력값이 나오는 분포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이렇게 기대값의 비율로서 계산을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한 개념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은닉층이 다층, 여러 층인 신경망을 학습하다 보면 역전파 과정에서 초기 부분의 입력층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 층이 있어요. 여러 층이 있을 때는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다시 점점 그 결과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한 층 한 층 갈 때마다 출력의 결과값이 점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층이 100층, 1000층 이렇게 많아질수록 점점 그 영향에 대한 전파가 작아지게 되는데 기울기가 층이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소실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하니까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분류 모형 평가에서 실제 값이 false인 관측치 중에서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한번 정답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특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또 재현도, 정밀도, F1 스코어 이런 것들은 개념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이도가 마지막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참고자료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논문에 실렸던 것인데요. 자, 우리가 실제의 레이블과 그 다음에 예측치가 있을 때 둘 다 참일 때를 true positive, 둘 다 거짓일 때를 true negati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가 거짓인데 실제로는 참인 경우는 false positive. 관측치가 참인데 근데 실제 값은 참인데 관측치가 거짓인 경우는 false negative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TP, FP, FN, TN. 자, 리얼 레이블과 프레디티드 레이블의 위치가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정밀도, 재현도는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프리시전, 정밀도는 TP 더하기 FP 등의 분의 TP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재현도는 TP 더하기 FN분의 TP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정확도는 여기 나와 있는 TP, FP, FN, TN을 다 더해서 그 중에서 정밀하게 맞춘 TP, TN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민감도 계산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문제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민감도, 특이도 계산하는 공식 TP, FN분의 TP. 그 다음에 특이도 같은 경우는 FP, TN분의 TN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두신다면은 앞서 문제에서도 우리 리콜 프리시전 F1 계산할 때 나왔던 부분이니까 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값을 계산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데이터 분석 문제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의 주제들을 다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